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10월 22일자 녹화분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조금 심란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9월 이후 10월 또 미 대선을 앞두고 다소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많이 힘 딸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또 진단이 필요하겠죠. 우리 주간 전망대에서 나오셔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잘 진단해 주시는 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예,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야, 미 대선 불확실성은 여전한데, 네. 하지만 상당한 투자 기회로 판단. 네. 그래요. 지금 워낙에 장이 조금 이렇게 뭐 주춤주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본부장님의 그 시각과 모델에서 뭘 얘기하는지가 궁금한 시점이에요. 한번 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우선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네. 또 미국은 선진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네. 선진국, 신흥국 이렇게 분리해서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글로벌 시장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선이겠죠. 네. 그래서 대선의 과거 이 역사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대선에 따라서 움직여 왔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의 시장 흐름 보고 또 지금 현재 왜 변동성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네. 증시는 어쨌든 지금 계속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한 달만 놓고 보시면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9월 달은 사실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예. 네.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한 13% 하락했었고 S&P도 8%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뭐 한 2주 정도는 좀 반등을 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뭐 다우존스가 2% 정도 한 달 동안, S&P가 3%, 나스닥이 6%, 중소형주가 5%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지만 지금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일주일, 네. 최근 한 달 그 그렇습니다. 동안의 네네. 지수. 네. 근데 지난 일주일만 놓고 보시면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약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었고 네네네. 월요일 날 제법 예. 큰 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큰 폭의 하락, 반등, 다시 하락 내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 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적죠. 네. 사실 폴만 보고 있으면 바이든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 4년 전을 되돌아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힐러리가 당선될 확률이 70%가 넘었었잖아요. 예. 예, 이게 선거 전날이에요. 전날. 예. 그랬는데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이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셔널 폴로 보니까 바이든이 52% 정도 지지, 트럼프가 43%니까 한 9%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당연히 바이든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바이든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짝 쫓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또 4년 전에 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누가 될지 모르다 보니까 즉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당선이 누가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어떤 업종을 사고 어떤 종목을 사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방향성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지금 누가 될지 모르니 법인세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이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1896년 이후에 대통령 임기간의 분기별로 다우존스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의 평균 숫자입니다.
지금 여기 4, 4분기,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죠. 네. 지금이죠. 지금이네요. 네, 지금이죠. 보시면은 거의 뭐 4% 후반 상승을 하죠. 또 그 다음 분기를 보시면 거의 뭐 4%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6개월 동안에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네. 선거 전 예. 한 분기, 예. 한 석 달하고 선거 직후 한 분기. 한 분기는 큰 폭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그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 시장이 상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예. 과거 이 추이로 로 보면. 보면 예. 근데 상승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건 평균적으로 대부분 한 몇 달 전에 누가 될지 알고 또 그게 예측 가능해 왔잖아요, 옛날에. 보통 그랬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는데 지금은 과거 힐러리 역사도 있고 이번에는 누가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방향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예. S&P로 나눠서 보면 또 아까는 다우존스였고요. 예. S&P로 보더라도 당선되고 첫 해는 약 한 4% 정도 상승을 합니다. 둘째 해는 약 4.5% 정도. 세 번째 해가 가장 많이 올라요. 13.5% 정도 상승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해도 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 해인데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이어 4 올해 사실 코로나도 터졌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상승폭이 저 정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정확하게 당선이 될지 잘 모르니까. 야, 근데 본부장님. 네. 지금 4년 차에 과거 192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을 갖다가 구하셨는데 네. 4년 차에는 그래도 평균 7%는 올랐는데 네. 아까 보여주신 자료도 그렇고 우리 뭐 시청 여러분 매일매일 체크하시겠지만 네. 다우는 지금 금년 들어서 약간 마이너스고 네. 나스닥은 30% 가까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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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 이게 차이가 있죠. 엄청난 거지 지금. 네. 이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시장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요? 예, 한번 보시죠. 예.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아까 시장이 이제 S&P 똑같은 S&P인데 네. 과거 평균이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어느 해냐면 첫 해입니다. 엄청 올랐네. 예, 첫 해가 19.1%. 아까 평균 보시면은 4%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15%나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러네요. 예. 4년으로 따지면 평균 한 미국 시장이 30% 정도 오르는데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30%가 넘는 겁니다. 저게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첫 해에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가 들어왔다. 수익률이 들어왔다. 근데 그 이유를 딱 생각해 보면 뭐냐? 바로 법인세 인하.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실적이 훨씬 더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의 15%포인트 정도 1년 차에 더 많이 수익률이 났던 이유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영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해를 보시면 이제 겨우 한 5%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 역사보다는 좀 덜 오른 거죠. 워낙에 코로나가 컸죠. 예, 코로나가 컸고 더 중요한 건 사실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해 트럼프는 법인세를 내렸을 때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추가로. 네. 만약에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못 오르겠죠. 반대로. 그만큼 이익이 기업 이익이 준다고 봐야죠. 준다고 봐야죠. 세금 내는 네, 만큼.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도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고 네. 또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된다고 하면 네. 사실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죠? 상원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갈리게 되니까 결국은 정책적인 불협화음이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시장은 계속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상승을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블루 웨이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네. 그래서 그냥 상하원 다 다 싹쓸이하는 거. 가져가고 대통령까지. 대통령까지.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축소가 되니까 네. 아마도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법인세를 올린다는 게 사실이라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유 본부장님의 장기인 그 모델 아니야. 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뭐 세금 올리면 뭐 이익이 줄겠지. 네. 근데 이거 숫자로 뽑아내시니까. 숫자가 되는 거죠. 네. 아까 보면 트럼프가 법인세를 줄였으니까 네. 엑스트라 15%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저희는 이제 법인세를 올렸을 때 영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의 미국 증시가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지금 한 7.9%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7.9%? 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 그리고 법인세를 지금 현재 21%가 아니라 28%로 올렸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은 못 올라요. 마이너스 오히려 4% 나오네.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숫자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오냐? 11.8%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는 법인세를 인하한 폭이 이것보다 훨씬 더 컸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법인세를 올리기는 올리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적게 올리지만 네. 어쨌든 영향은 전체 지수의 12% 가까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른 어떤 부양 정책을 쓰거나 기업들의 이익을 올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요즘 대부분의 시황은 여전히 그놈의 추가 협상이에요. 네, 네. 예? 네. 이게 뭐 1조 몇천억일까, 2조 2천억일까. 근데 어쨌거나 되긴 되면은 누가 되든 간에 하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돈은 더 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결국은 이거는 지금 현재 다른 변수는 얘기하지 않고 법인세만 딱 법인세만 오케이. 가지고 계산하는 오케이.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게 12%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아. 물론 이제 또 재정이 통과가 되고 또 아니면 통화 정책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네. 아까는 S&P였고요. 이번에는 나스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큽니다.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관심 있으시겠다. 예. 지금 나스닥은 S&P보다는 상승 여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높아요. 한 13.4%로 나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법인세를 28% 올려버리면 이게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1.8%. 여기서 평균치 빨간 숫자 보시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3.4 빼기 마이너스 1.8. 15.2%포인트? 그렇죠. 와우. 나스닥이 S&P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크다는 게 나오는 그러네요. 거죠. 예. 또 더 나아가서 나스닥 100기업을 볼까요? 나스닥 100. 네. 더 큰 기업들. 보시면은 상승률이 지금 아직도 한참 남아 있어요. 23.8%나 남아 있는데. 그죠? 근데 법인세를 28%로 올리면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잠깐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상승 여력은 어떤 근거였어요?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게 잔존가치 있습니다. 모델. 네. 그래서 영어로는 residual income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옛날에 모건 스탠리 다닐 때 네. 만들기 시작해서 이거를 이제 지수화 시킨 게 제가 만들어 놓은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중요한 포인트는 ROE가 어떤지, 그리고 금리가 어떤지, 그리고 할인율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네. 나스닥 100기업의 상승률이 높다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ROE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잘 버니까. 네, 잘 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8%로 바뀌면 ROE가 24%에서 22.4% 뚝 떨어지거든요. 그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법인세 인상에 따라서 이 나스닥 100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나스닥은 15%였는데 이번에는 16.2%니까 더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숫자를 보시면 나스닥 100기업의 상승 여력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S&P보다 나스닥 전체보다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나오는 거죠. 아까 걔들은 법인세 올리니까 마이너스가 나와버렸는데 나스닥 100은 그래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세금 더 내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다들 나스닥을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대형 성장주를 팔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법인세만 놓고 계산을 한다면 다른 건 다 팔아도 나스닥 100은 팔면 안 되는 거죠. 나스닥 100이란 게 뻔하네. 애플, 네, 아마존, 뭐, 그렇죠. 무슨 뭐 넷플릭스 뭐
우리 다 아는 뭐 맞습니다. 테슬라도 그게 들어가요? 13개. 예. 테슬라도 들어가요? 들어가죠. 예. 100기업 안에 보시면은 결국은 그만큼 대형 회사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좀 이따 또 얘기해 드리겠지만 K자형 리커버리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예, 거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결국은 이번 이 대선은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는 누가 될지 모르니까 우선 첫째. 둘째는 바이든이 되면 법인세 인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게 시장의 악영향.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런 이 정책 자체가 스무스하게 일어나지 못할 수 있을 불확실성.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특히 만약에 바이든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불복할 거야. 그리고 내년 초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리고 또 재정이 통과를 안 하면 이거는 정말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까지 대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방향성을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허.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대선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에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 그죠? 종목을 찾아보고 업종을 찾아보고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또 어느 쪽이 좋을 건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떤 쪽이 좋을 건지 네. 이런 분석 네, 네, 이런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드렸던 거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워런 버핏이 한 얘기가 네. 주식 투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물론 요즘은 정책적인 것과 정치적인 이슈들이 훨씬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긴 합니다만 그래요. 과거 역사상 몇십 년 동안 네. 아니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들여다봤었을 때 네.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시키고 통계적으로 뭐 기업의 어떤 펀디멘탈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들과 유동성 지표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펀디멘탈적으로 아니면 유동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많이 쓰는 도표예요. 예.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유한타증권에 이직을 한 지가 이제 1년하고 1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네. 벌써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근데 그 옮기자마자 제가 리포트를 하나 썼는데 투자 레터를 하나 썼는데 뭐였냐면 붐버스트 사이클을 준비하자. 붐 앤 버스트. 네. 올라가다가 붐을 이루다가 뻥 깨지는 터지는. 그렇죠? 그렇게 그거를 썼을 때는 앞으로 한참 더 올라가는데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뭘 보고 터질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걱정스러워지는 타이밍. 그렇죠. 언제 우리가 걱정을 하기 시작해야 되느냐라는 네.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와 미국의 2년 국채 금리 차이가 지금 현재는 한 0.6% 포인트 정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저 숫자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저 숫자가 완전히 크게 올라가서 뭐 1.5% 포인트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저는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물론 1% 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갔었을 때도 조금씩은 얘기하기 시작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매도하라고 얘기할 때는 아마 이 장단기 금리 차가 1.5% 포인트 이상 올라갔었을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장기 금리가 확 올라가는 경우? 그렇죠. 예. 지금 현재보다도 장기 금리가 1% 포인트 이상 더 올라가는. 더 올라가는 경우. 네. 그런데 네. 그거는 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어느 정도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이고 여기에 따라서 예.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저게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가는 것도 안 좋다면서요. 안 좋죠.
그거는 완전히 경기가 여기서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회복을 하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은 저 정도 수준 0.6% 정도에서 1% 사이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될수록 좋은 거죠. 한 100bp 안에서만 그 스프레드가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인플레이션 숫자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근원 인플레이션, 근원 물가 상승률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항상. 근원 인플레이션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 에너지 가격, 석유 가격 부분의 영향을 빼고 그다음에 음식료 부분을 뺀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두 개의 숫자가 모두 다 2%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갔었을 때 그때부터 걱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미 연준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 이상 올라가더라도 저금리를 유지시키겠다.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예, 그렇죠? 평균 인플레이션 돼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2%까지 가야지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2% 도달하기 전까지는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달러 인덱스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 지수가 92.5, 93 사이에서 있는데 그래요. 저 숫자가 완전히 88 이하로 깨져 내려오기 시작하거나 달러가 완전 약세로 가거나 아니면 초강세로 가서 105 이상 수준으로 뚫고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88 이하로 달러가 깨진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경쟁력이 과거 금융위기처럼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미국이 거고요. 박살났다는 얘기네. 그렇죠. 반대로 만약에 달러가 저렇게 초강세로 가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엉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모든 경제 지표들은 너무 익스트림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안 좋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수준 정도 딱 90대 초반 정도에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요놈의 달러 스마일 요 정도가 좋지 낮아도 높아도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식센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제가 돌리는 계량 모델이고요. 네. 육각. 네, 맞습니다. 저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어떻고 그다음에 센티먼트가 어떻고 또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떻고 그 이외에 뭐 정책 환경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6개의 대표적인 지표들을 보고 계산하는 건데 저 숫자가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 모든 국가들이 다 플러스 3점이에요. 네, 저 점수가 마이너스 6점에서 플러스 6점 사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래서 아직은 걱정하지 않는데 저런 숫자들이 제가 예상하는 수준에서 안 좋아지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버스트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큰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쪽을 봐도 거기에 해당하는 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정 부분에 있어서 아까 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재정이 미치는 영향은 아직 지금 통과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미 연준은 할 거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나 지금 풀려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보시면 M1 증가율이 거의 42%나 돼요. 저거는 옛날의 평균보다 정말 2배 이상이나 높은 거고요. 그다음 또 M2 증가율이 지금 23.8%나 됩니다. 과거 추이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뭐 과거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는 2010년밖에 없는데 뭐 1900년대 뭐 초반 중반을 놓고 계산하더라도 지금 역대 최고치가 맞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풍부하면 당연히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이 그림에 떠보니까 그닥 뭐 증시 오는 것도 아닌 것 같네. 아닌 거죠. 그렇죠. 돈 풀린 거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심리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즉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 아니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사라지면 시장은 크게 튈 겁니다. 제 판단은 지금은 적어도 아까 보여드렸던 걱정스러운 숫자가 도달하지도 않았고 여기에 불확실성 때문에 유동성이 제대로 주식시장에 확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 근데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어쨌든 당선이 되고 앞으로 4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이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또 지금 미 연준의 총자산 규모가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다시 또 올라갔어요. 저기 보시면 약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살짝 꺾였다가 지금
갖고 오신 자료가 10월 14일자 7조 1,514억이네. 예. 2009년도 보시면 크게 올라갔잖아요. 금융위기 때 이렇게 예. 풀어봤자 예. 저것보다의 2배나 되고요. 저기 올라갔을 때도 보시면 저렇게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잠깐. 네. 보시면 2008년, 2009년, 2010년 요 사이에 네. 그때가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그게 다시 또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또 큰 폭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시면 빠졌다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실물 경제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을 매입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현재 유동성은 정말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을 가지고 저희가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니까 12개월 동안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느냐라고 계산했더니 한 15.3% 정도. S&P가 4,000을 돌파할 것 같다. 그다음에 나스닥이 13,400포인트를 돌파할 것 같다.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2개월만 놓고 본 거고요. 향후 1년. 네. 네. 아주 먼 미래로 계산하면 이런 숫자가 나와요. 예, 나스닥 18,800포인트, 네, 뭐 S&P 4,700포인트, 뭐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뭐 그렇게 비현실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네, 네.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유동성만 네, 계산한 네,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유동성 이외에 재정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도표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정 부분을 GDP의 퍼센티지로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저 유동성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유동성의 증가율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했을 때 초과 유동성 요 두 개를 전체 GDP의 몇 프로 정도 되느냐라고 지금 계산해 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자그마치 35%가 나와요. GDP에. 자, 이거는 어떤 숫자냐면 35%?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말씀드릴게요.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경기 부양책을 썼었을 때가 20%입니다. GDP에. 20%.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지났었을 때 썼던 게 30%입니다. GDP 예. 대비.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썼던 게 20%입니다. 지금 35%. 자, 이거는 뭐 세계대전, 금융위기 뭐 다 초과로 5%포인트 더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추경이 또 들어오면 40%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푸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 돼버리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시장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거품인 거는 사실일 수 있어요. 펀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을 때 항상 거품이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거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펌 투자 레터의 제목이 붐 앤 버스트인데 네. 지금 아직 버스트를 걱정할 때는 아니다. 그런 겁니다. 가장 또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렇게 만약에 이 시장이 거품이 아니라 펀디멘탈이 뒷받침되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유동성을 풀었으니까 큰 폭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모든 산업들이 다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된다. 즉, 재정이 통과를 해서 K자형 리커버리 중에서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돈이 풀리면 그 부분이 중소형주의 펀디멘탈을 좋게 해주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지금 미국 증시의 중소형주 네. 국내 얘기 아닙니다. 네. 오케이. 미국입니다. 네.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숫자를 좀 볼게요. 보시면은 2000년도에 저 닷컴 버블 붕괴됐었을 때, 그 다음에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저게 미국 제조업 신규 주문 추이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폭락을 하죠. 예. 근데 2016년도에 저희 경기 안 좋았잖아요. 예. 그때는 절반 수준까지밖에 안 하락했죠. 예.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코로나19가 터졌었을 때 많이 폭락을 했는데 2016년 바닥보다도 더 높고요, 바닥이.
과거의 역대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근데 신규 주문이 저렇게밖에 덜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저기 보시면 위에 숫자가 뭐가 있냐면 비행기를 뺀 겁니다. 항공. 예, 항공. 그러니까 항공 제조업은 뺀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네. 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전체적인 제조업이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안 좋다라는 게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네. 네. 그다음에 다들 이 연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데 부도 회사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여신의 규모 대비해서 계산하면 별로 안 높죠. 혹시 여기에 지금 네. 우리도 중국도 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미국도 지금 혹시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이자 제때 못 내는 건 좀 봐줘. 뭐 만기 돼서도 좀 이렇게 좀 연장해줘.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있는데 그건 이제 중소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네. 저희 사무실이 명동 뒤에 있는데 거기 지금 뭐 공실률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소형 회사들, 네. 그러니까 맘앤팝샵이라고 해서 자영업자들. 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빌리긴 빌렸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을 빌리진 않죠. 그래서 저 연체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펀디멘털이 튼튼한 애들, 마켓셔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은 튼튼하다는 거죠. 튼튼하다. 네. 근데 이런 중소형 회사들, 작은 회사들, 뭐 캐시플로가 완전히 망가진 회사들이 숫자는 많은데 전체 금액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K자형. 그러니까 잘 나가는 놈은 잘 나가고, 죄송합니다. 단어 사용이 죄송합니다. 네. 잘 나가는 회사는 잘 나가고 못 나가는 회사는 못 나간다.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나오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네. 저축률을 보나 기업 현금 보유율을 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렇고 미국이 보면 다 좋은데 여기다 또 추가 부양해서 또 퍼부어주겠다고 하니 있는 쪽은 아유 뭐 안 줘도 되는데 고맙지 이거고 진짜 그 도움이 필요한 쪽에서는 실제 필요한 만큼의 필요하죠. 못 받는 거고. 그렇죠. 막 세상 뭐 늘 그런 거지 그렇죠. 뭐.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보시면 지금 사업 환경 지수도 전체 평균으로 계산하면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했던 숫자들 다 회복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뭐야 이거 거의 역대급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경기가 당연히 회복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펀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유상무님 말씀하셨던 명동에 있는 사옥 뒤에 네. 어지간한 1층 말고는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네. 그 지금 뉴욕도 그렇다거든. 그렇죠. 참 그거하고 이 지수하고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뭐가 필요하냐면 개별 업종들을 하나씩 다 들여다보시고 개별 기업들을 들여다보시고 판단을 하면 확연하게 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소형 지수잖아요. 중소형 기업들은 안 좋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 그런데 네. 그 중소형 기업들의 전체 숫자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잔존가치 모델 상승 여력이 러셀 12%. 2000? 예, 러셀 네. 2000. 네. 근데 성장주들은 상승률이 거의 없어요. 4% 나오죠. 러셀 2000 내에서 성장주. 네.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들은 이런 거죠. P 멀티플 굉장히 높거나 캐시플로가 안 좋거나 성장은 많이 해 왔는데 지금 딱 코로나가 터지니까 힘들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저거는 가치주입니다. 가치주.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37%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런 회사들은 캐시플로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갈리는 거죠. 그러네요. 중소형주 안에서도 우리는 펀디멘털이 튼튼한, 즉 캐시플로가 튼튼하고 부채 비율이 낮은 그런 기업들은 참 좋아 보인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결국은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짚어드린 거는 중소형주가 만약 경기가 회복을 한다면 재정을 풀어가지고 중소형주들한테 많이 돈이 들어갈 테니까 그랬을 때에 올라가면 네. 뭔가는 사야 되니까 결국은 중소형주 중에서 가치주 위주로 사자. 펀디멘털 네. 좋은. 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쪽은 당연히 성장주죠.
이쪽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대형 있잖아요, 성장 지금. 주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숫자가 어떤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K자 회복입니다. 이게. 쿵 한 다음에 네. 같이 올라가라 싶었는데 아니네. 예. 저거는 보면 경기 민간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 빈곤층, 블루칼러. 예. 반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쪽은 그래서 코로나19 이전까지 올라와버린 기업들은 기술기업, 네. 대기업, 부유층, 화이트칼라. 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실질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경기지표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고용지표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난팜이네. 예. 난팜 지표. 예, 예. 보시면은 회복을 많이 하는 듯이 해서 쭉 올라갔으면 좋은데 신규 고용이 계속 줄고 있어요, 다시.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K자 부분 중에서 정말 많은 인구 중에서 이런 이 저소득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사실. 네. 인구 수로 따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저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업률 추이도 마찬가지죠. 좀 전에 나왔던데요. 보니까 뭐 신규 수당 부분에 있어서 신규 실업수당 실업수당 청구권? 부분에 그 숫자가 더 이상 안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도 보시면 이제 차트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듯 했는데 이게 평평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업률이 7.9%나 되는데 옛날의 평균인 3.5% 수준까지 못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안 좋은 기업들과 저소득층은 직장을 못 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 네. 보시면은 또 기업들의 부도 숫자도 보시면 사실상 저게 이제 1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평균 몇 개가 부도가 났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빨간 선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과거 금융위기 때, 네. 그다음에 과거의 닷컴 버블 붕괴 때 네. 보다도 더 빠른 속도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도 아까 전체 그림은 괜찮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소기업, 중기업은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형 기업들이 훨씬 더 부채가 더 큰데 이쪽은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K자가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성장 대표주들이 중요하다. 펀더멘탈이 워낙 좋다. 예. 보시면은 저는 5가지 이유를 가지고 아직도 성장 대표주들을 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만약에 반독점법이 대대적으로 시행이 돼서 네. 정말 큰 일이 나서 이런 기업들이 다 분해가 되고 네. 막 작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 네. 그때 문제가 터지겠지만 어허. 그것도 쉬운 정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중 패권 싸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중국은 지금 더 막 몰아주기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패권에 이겨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은 이기고 있는데 반독점법을 시행해서 걔네들을 분산시키거나 했을 때 경쟁력은 떨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쉽지 않죠. 어쨌든 지금 왜 대형 성장주가 계속적으로 펀더멘탈이 좋냐? 보시면은 성장 속도가 과거 닷컴 버블 일어났었을 때의 성장 속도보다도 훨씬 높아요. 훨씬 더 경기 사이클에 덜 민감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성장이 가속화되는데 디지털을 일으킨 회사들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네트워킹이 일어나고 플랫폼화가 일어나니까 네. 저런 기업들은 막 시장 점유율을 뭐 2% 3%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네. 테슬라 보세요. 전기차 시장에 26%를 들고 가는 4분의 1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진입 장벽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형 성장주들은 옛날에는 막 성장하기 때문에 현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갑자기 현금 흐름이 안 나오면 성장이 안 나와버리면. 근데 지금은 심지어 테슬라 같은 기업도 현금이 너무 많대잖아요. 근데 왜 또 유상증자를 해요? 아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네.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대형 회사들 대부분이 네. 정말로 부채보다도 현금이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그만큼 펀더멘탈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지금 PER이 높기는 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S&P PER이 26배면 나스닥의 PER은 그것보다 한 10배 더 높은 36배입니다. 그런데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P 멀티플이 빨리 떨어지고요. 네. 또 ROE가 S&P보다도 거의 4%포인트, 5%포인트, 심지어 나스닥 100기업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봤었을 때 이런 성장주들의 매력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는 13개 종목이 있어요. 퀄컴, 인텔, 애플, AMD,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줌비디오. 이렇게 13개입니다. 세일즈포스 이번에 다우에 편입된 그 세일즈포스. 네. 네. 다 대형 성장주들이거든요. 네. 자,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평균이 지금 67.7%가 나와요. 어우. 퀄컴이 워낙 높아서 또 그런데 그 퀄컴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평균을 구해보면 49.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한 20% 정도 되는데 나스닥 100기업은 한 3%, 4% 되는데 그게 2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 기업일수록 더 펀더멘털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13개 종목을 법인세를 28%를 반영해서 계산해보자. 그러면 걱정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바이든이 네. 당선이 됐었을 때. 네. 그래도 계산하면 평균이 45%가 나오고 퀄컴을 제외하고 12개로 계산해보면 29%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반독점 바이든의 28% 법인세 이런 것들이 대형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분석으로는 아직까지 싸 보이는 게 이 대형 성장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쭉 설명해 드린 거는 자,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 재정 정책이 통과를 하고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놨고 그래서 경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거고 특히 대형 회사들은 더 좋을 거고. 네. 자, 근데 이런 것 중에서 저희가 누가 되든 간에 딱 뽑았을 때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좋은가를 계산해 보면 저희는 2개를 뽑고 있어요. 첫째는 신재생 에너지고요. 두 번째는 5G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업종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앞으로 4년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업종입니다. 이런 걱정들을 좀 하잖아요. 보통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신경제 중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관심 없다. 석유, 셰일가스 이쪽에만 관심이 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났었을 때 이런 업종들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요즘에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업종은 간다. 변화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트럼프가 요즘에 발언하는 것 중에서 재미있는 발언이 있어요. 옛날에는 기후 변화가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이런 환경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네. 근데 최근 1년 동안에 말을 하는 걸 들어보시면 네.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네. 대신에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잘못한 중국 잘못이고 인도 잘못이고 러시아 잘못이다. 뭐 그렇게 오바마 잘못이라고는 안 그러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오바마는 신재생 에너지를 푸시를 했으니까. 네, 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 국가 2등이 누굽니까? 미국이네요. 미국이에요. 그러니 이쪽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을 욕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딴짓하고 있는데 네, 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게 되는 쪽으로 간다. 미국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가 뭐죠?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솔라. 근데 이게 지금 이카노믹 포럼이라는 데서 네. 월드 이카노믹 포럼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이제 솔라 파워가 태양광이 가장 싼 전력을 창출해낸다. 역사상. 그리고 이제는 석탄보다도 더 싸진다. 2025년이 되면. 지금 올해만 들어도 태양광의 전력 파워는
예. 작년 대비해서 50%나 더 싸졌다. 그만큼 기술 발전 때문인가요? 첫째는 기술 발전, 둘째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둘 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차트가 딱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태양광 ETF입니다. TAN이라는 ETF인데 네.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저 ETF가 퍼포먼스가 엉망이었죠. 그러네. 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트럼프가 당선되기 좀 되기 전부터. 전부터 네, 해가지고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다 금년 들어서 확 올라가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말을 바꿨잖아요. 아, 네네네. 오케이. 자, 결국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선이 쭉 꺼져서 계속 올라갔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트럼프의 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배타적인 발언들 때문에 네. 눌려져 있다가 네. 이제는 어쨌든 기존 추세대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목 고르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보통 반도체도 그렇고 신성장은 너무 종목이 많으면 누가 1등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ETF를 쓴다. 아, ETF를 쓰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미국에 상장된 ETF들입니다. 네. PBD. 저거는 뭐냐면 기업들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인데 네. 미국 기업들은 30%밖에 안 되고요. 비미국 기업들, 뭐 중국, 네. 뭐 유럽 그게 70%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쟁력은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가 더 많잖아요. 네. 왜?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고 더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PBD가 가장 높게 나오고요. 상승 여력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QCLN, 뭐 PZD, GRID, TAN 아까 저게 이제 태양광, 그렇죠? 네. 쭉 저런 쪽으로 해서 ETF를 투자를 해 놓으시면 제가 볼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를 투자해 놓으시면 정말 좋은 수익을 앞으로 4년 동안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14번째 MSCI KLD 400 소셜 하는 거는 시가총액이 지금 저기 얼마요? 100만, 1000만 원, 10억, 100억, 1000억, 16조 달러네. 예, 저건 뭐냐면요. ESG입니다. ESG. 신재생 에너지만이 아니라 모든 지배구조, 뭐 소셜. 예, 뭐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 다 포함된 기업들을 넣어놓은 게 그러니까 가장 큰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렇지만 예. 상승 여력은 가장 낮죠. 그 대신에. 예, 예. 빨간 저 상승 여력 보시면 예. PBD, QCLN, PZD, GRID, TAN, LIT는 저희 리튬, 예, 전기차 관련된. 어쨌든 저렇게 상승 여력이 높은 쪽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도 나는 종목 좋아. 난 ETF 안 해. 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종목들 한번 뽑아봤어요. 태양광 중에서 가장 매력이 높은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올라오네요. 다초뉴 에너지, 저게 이제 폴리실리콘 회사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폴리실리콘 접었죠. 근데 이제 중국 회사는 거의 시장 점유율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초뉴 에너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으로는 한화솔루션, 한화가 있고, 우리나라 또 현대에너지솔루션. 왜냐하면 현대차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캐네디안 솔라. 저거는 이제 캐네디안 회사인 줄 알지만 중국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베이스가 캐네디아도 있으니까. 바커케미가 유럽, OCI는 한국 회사죠. 퍼스트 솔라가 미국 기업입니다. 네. 그다음에 진코솔라, 융기실리콘, 룽지 녹는 과기 저게 융기실리콘이고요. 마지막으로는 GCL 폴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CH가 전부 중국 거고. 네. 오케이. 네. KS가 한국이고. 근데 저기서 보면 뭐 딱 뽑아 보면은 중국과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아요. 태양광. 아하. 예, 유럽이나 뭐 미국보다도 더 나아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만큼은 저는 계속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업종은 5G입니다. 이거 요새 뭐 말이 많던데 뭐 4G보다 나은 게 뭐냐 해서 자꾸 어? 근데 기술 발전이 일어나려면 네. 즉 자율주행이 제대로만 일어나려면 5G가 없으면 안 되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그건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물론 지금 투자가 네. 사실 5G 기지국 세운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많이 세웠다고 얘기하지만 전체 포션의 10몇 %밖에 안 되거든요. 예. 정말 너무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왜 5G가 좋겠습니까? 그만큼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5G의 1등 국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중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뒤처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격만 하면 뭐예요? 그 나라 기업도 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5G 미국 기업들의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고 펀디멘탈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저는 간략하게 딱 뽑은 게 퀄컴. 저희 미국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5G ETF가 있어요. FIBG라는. 저거는 이제 종목 고르기 어려울 때는 그냥 저 ETF를 사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바닥 대비해서 올라간 폭으로 놓고 보면은 나스닥보다 조금 더. 그렇지만 아직까지 퀄컴은 지금 바닥 대비 120% 오른 거예요? 예, 3월달 바닥 대비해서. 3월 바닥 대비? 예. 근데 나스닥이 3월 바닥 대비해서 한 80%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오른 거죠. 네, 네, 네. 그렇지만 아까 태양광보다는 덜 오른 겁니다. 태양광은 정말 많이 올랐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외에 이 회사들을 쭉 보시면은 5G ETF 상승 여력이 한 40% 나오고요. 네. 퀄컴의 상승 여력은 저렇게 나옵니다. 거의 300% 네? 가까이. 예. 300%, 298%. 예. 지금 뭔 회사길래? 저렇게 ROE가 높죠. 5G 회사죠. 80% ROE가 나오니까. 네. 어마무지하겠죠. 예. 여기에 이제 퀄컴 이외에도 브로드컴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카이웍스 솔루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키사이트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다음에 콤스코프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업종들도 들여다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선진국도 있고 신흥국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쪽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총 25개 국가를 들여다봅니다. 선진국에서 지금 거의 15개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은 미국의 나스닥 100이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정도까지 뭐 핀란드까지도 뭐 14% 이상 상승률이 나오니까. 근데 저기서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요.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핀란드 이런 회사들은 이런 국가들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이 굉장히 강한 국가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업종도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나스닥 100이 계속 좋아 보입니다. 일본이 어째 저리 삐리하죠? 참. 그렇습니다. 야, 일본이 옛날에 우리가 알던 일본은 아니야, 확실히. 정말 아닙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얘기를 요즘 계속 안 하고 있고요. 네, 네. 예, 뭐 한마디로 삽질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상승 여력은 8.8% 정도 나오고요. 자, 그럼 신흥국 한번 볼게요. 신흥국은 훨씬 더 높아요. 상승 여력이 12.7%.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약간의 약보합세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신흥국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오는 국가 딱 3개를 뽑으라. 그러면 대만, 한국, 베트남. 여기에 하나 더 더하자면 중국. 중국 중에서도 지금 신천. 대만, 한국 할 때 그 한국이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이구만.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아닙니다. 뭐 보시면. 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지금 엄청나게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지금 유본 부장님 모델로는 상승 여력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아직도 높은 거죠. 많이 높은 건 아니죠. 많이 높은 건 아닌데. 예. 그만큼 펀드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저건 다 컨센서스를 활용을 해서 만드는 숫자니까. 컨센서스를 활용해서. 네. 근데 저기 보시면 대만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대만이 뭐 월등하게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이잖아요. 한국 코스닥. 네, 예.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지금 중국이 누르고 있잖아요. 예.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특히 파운드리 쪽은 뭐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올라오고요. 그다음 중국 중에서도 중국은 이제 심천 시장 예.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지금 현재의 신흥국이 전체의 한 21% 되고요. 선진국이 약 한 79%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선진국 투자를 전체 포트의 한 뭐 75% 정도 하고 신흥국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 한 25% 정도 하고 네. 이 중에 신흥국은 대만과 한국과 베트남에 초점을 맞추자. 여기에 좀 더 나아가면 중국 심천 시장까지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중국 부분에 있어서 좀 잠깐 간략하게 네, 얘기해 드리면
중국은 지금 패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좀 걱정을 하고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위안화가 저렇게 절상이 되는 추세에 있고 또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아직 남아 있고 또 재정을 풀 수 있는 여력과 통화를 풀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이 중에 그래도 자꾸 미국이 중국을 공격을 하니 중소형주 같은 경우, 심천 성부지수 안에 있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주식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채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글쎄. 네. 왜? 주식이 빠지려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1% 이상 더 올라가야 된다. 근데 지금 금리가 0.7인데 1.7로 가버리면 채권 가격은 엉망이 되죠. 네. 예. 그러니 저는 미국 채권이나 글로벌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있고요. 대신에 금 투자만큼은 전체 포트의 20%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 포트에서. 왜냐하면 여기에 출자가 나와 있지만 M1 증가율이 40%가 넘죠. 아까 보니까 41.8% 얼마 전까지는. 그러니까 정말 높은 숫자의 M1 증가율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2,500달러는 한 번은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얼마 전에 거의 뭐 13,000불까지 왔더라고요. 연초만 하더라도 뭐.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유동성이 풀리면 당연히 이 유동성이 실물 경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물 경제로 안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금이나 은이나 뭐 네,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은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 가격은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만약에 버스트 사이클이 오기 전에 이게 먼저 한번 튀고 나서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량할 수 없는 모델이 잡아낼 수 없는 리스크라면 글쎄요.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은 이 재정 정책을 쓰는 것과 또 여기에 이제 규제의 정책 같은 것이 규제.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왜 시장이 못 오르고 있죠?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면 좋겠구만. 예, 자꾸 그쵸. 뭐가 자꾸 나오니까. 그죠? 뭐가 규제가 뭐가 네. 나오고 여기 또 뭐 그다음에 기업들은 지배구조 문제, 뭐 네. LG화학, 네. 뭐 그다음에 현대차그룹,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왔던 건 물론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 비싸게 주고 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인텔랜드.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결국은 지배구조 문제든 이런 어떤 규제적인 문제가 펀디멘탈을 흔들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미국을 생각해 보죠. 음.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바보 같아서 네.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반독점법을 다 실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막 구글을 분산시켜, 뭐 애플을 분해해. 이거는 엉망이 되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애플이나 뭐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기업이잖아요. 물가를 낮추죠. 단가를 낮추고. 근데 시장 점유율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 과점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성장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뭘 하겠죠? 단가를 올리죠. 그러네. 애플이 요번에 이어폰이나 아, 그다음에 파워 어답터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가입자 수가 안 늘어나면 단가를 올리겠죠. 자, 이건 뭐냐? 인플레이션을 확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 연준이 유동성을 회수하고 자, 이게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의 바보 같은 정책이 나오거나 그 정도까지 매니징하는 회사들이 잘못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렇게 들으면서 저로서는 참 묘한 것이 우리 유 본부장님의 어떤 그
상식적으로 내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만큼 왔는데 아직도 상승 여력이라는 숫자를 저렇게 뽑아주실 때마다 깜짝 놀라요. 네. 깜짝 놀라는데 그 이 로직에 있어서는 전혀 빈틈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이 아이러니하고 그거 한 것은 뭐냐면 부쩍 요즘 이제 저도 이런 쪽에 일을 한다고 종목 이런 거 갖다가 뭐 제 동생이 제 남편이 이러는 거 보니까 본인이 들고 계신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종목과 단가를 들어보면은 지금 다들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누구한테 묻는다는 것은 안 좋기 때문이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요. 참 이 와중에 보니까 그 싱싱하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이후에 이 흔들리는 장에 은근히 또 힘들어하시는 분 많죠.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유동훈 본부장님의 이러한 또 참 열심을 다하신 이 열정적인 설명이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투자 전략에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주간 전망대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